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소개했던 6411번 버스도 함께 언급이 됐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은 좌석은 만석이 되고,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6411번 버스가 지나는 구로 대림 영등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다며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를 되새긴 이자스민 의원의 소감은 잠시 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킨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찰을 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이 나라를 믿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에 지목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아 씨가 2년 전 검찰 출석 당시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파 정치인들, 특히 과거 우리 우파 정권이 잘못되는데 억울하지만은 책임 선상에 있었던 중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이 보수 통합에 재를 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일부 친박계 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우파를 어렵게 한 책임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쉬어야 한다며 자신도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사개보수에서는 보수 통합 이야기 한번 해보죠. 11월 12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주민 여성 최초로 배지를 달아 화제가 된 이자스민 전 의원. 당시 몸담았던 한국당을 떠나 최근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정의당과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자스민 정의당 인권특별위원장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자스민입니다. 예, 지난 2012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원을 지냈고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와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계기는 우선 일단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우선 아마 많은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무래도 목소리를 다문화에 관련된 다문화 이주민 관련된 그런 이슈화가 그런 이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예. 그거 하면은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시 여의도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의를 하신 심상정 대표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고 정의당은 진보 좌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의당인데 이렇게 이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냥 단지 이주민을 위한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2년도에 제가 새누리당에 아마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제의를 했었던 당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말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장고를 필요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도 혁신과 쇄신을 하기 위한 국기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이자스민 위원장이 정의당에 간 거에 대해서 인재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4년간의 의정 활동은? 네. 그럼요. 예. 4년간의 의정 활동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가장 아쉬운 거 있으면은, 그때, 설러름에 걷는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다. 예. 제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되게 조심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만 그것만 아쉬웠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주민들이 위원장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또 힘든 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축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이제부터, 우리의 목소리가 또 생겼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자차, 활동을, 어제는 입당을 했지만, 오늘은 일을 하고 재기를 하고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날 그런 예정입니다. 만나고 예.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활동 범위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새누리당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응원해 주는 사람도 당연히 계시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악플 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슬프게도 그러네요.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떠났을 때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지나갔는데, 예.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아니나 다를까 입당하는 그런 소식이 접하자마자, 2016년과 이렇게 좀 연장선이었던 것도 예. 그러니까 제 공백 기간이 없어지고 계속 2006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던 그런 느낌에 받았습니다. 예. 근데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걱정을 그에 대한 떨림, 그러니까 거기 걱정을 해서 무서워서 이 활동을 멈춘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악플도 일일이 다 보신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2012년부터 계속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예. 국회의원의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귀하 국회의원이 처음이고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바꿔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댓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읽었었습니다. 예. 근데 참 이번에도 이렇게 불려고 그랬었거든요. 불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2016년에 그 수준, 그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까지 내가 지금 읽어야 할 그리고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닌가 싶다.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댓글을 다 예. 안 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예. 주변에서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읽지 않은 것을 좋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안 읽은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의견들을 주로 보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때 필리핀 퍼주기에만 몰입했다. 이런 비난들이 많은데 법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으로는 결의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어떤 의원이나 이렇게 빌려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그때 결의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튀띠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말 너무 말씀드린 대로 설러름에 걷는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슈퍼 태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이 필리핀에 왔을 때 주변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을 안 낼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자스민 의원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바로 결의안을 냈을 텐데 아무 의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자스민 의원님이 필리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자스민 의원님이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예.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특별하게 필리핀에서만 하는 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좀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의안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내놓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저는 비난을 받고 제 결의안을 통과는 내지를 못했지만 양당의 대표님께서 만든 비슷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 결의안이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버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상으로는 양당의 대표님이 결정된 그런 예. 결의안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제가 필리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필리핀 지원 결의안은 이자스민 당시 의원 말고도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고 지금 이자스민 전 의원이 당시 19대 국회에서 올린 법안 686건 가운데 외국인 관련 비율은 3%에 불과한데 아마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정치인이 뭐 그런 욕 들어보는 것도 숙명이니까요. 예. 그래서 입당식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은 왜곡하게 쉬운 그런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법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색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입당식에서 그 노회찬 의원이 언급했던 6,411번 버스를 이야기하셨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전에 그에 대한 글을 접했었어요. 입당해변을 이렇게 만들다 쓰다 보니까 그거를 생각이 났어요. 다시 그 영상을 보게 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속해서 그때 그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대림, 구루, 영등포가 계속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장 많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 아니면은 정말 노회찬 의원님께서 알고서 그런 말씀, 거기에서도 이주민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셔서 말씀을 하신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시나요?라는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당에서 새롭게 출발하셔야 하는데 지금 직책은 인권특별위원장이시고요. 그 총선 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갑자기 제가 하는 일이 뭔지는 물어보시는 줄 알았더니요. 저는 총선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없었습니다.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까? 자꾸 이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입학을 하는데 입당식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들어온 이유가 이 특위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그 과정에서 정의당원 여러분들께 그 신뢰가 믿음을 주신다면 뭐 저한테 주시는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닫아놓지는 그 기회를 닫아놓지는 않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뭐 꼭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이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야기해 주시죠.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지금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제 인권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들이나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그런 일이겠지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주민과 선주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는 싶었습니다. 조금 더 서로가 조금 더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혐오, 이 자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방법도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예. 그 지방에 가면 갈수록 그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어린 친구들이 차별이나 혐오를 당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다문화 2세를 위한 그런 작업들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 토요일 날에 자랑스럽게 어떤 아이가 저한테 자기 전화기를 보여주면서 이모, 자스민 이모가 뉴스에서 나와요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게도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바로 걱정을 했었습니다. 애야, 댓글을 보지 말아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듣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인터넷을 있는 글들을 읽을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보니까요. 예. 그게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텐데 그게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자스민 정의당 인권특별위원장이었고요. 1부 수사 마치고 저는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옥힘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해볼 이야기가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이런 뉴스인데요. 삼성전자 노조, 원래 이게 삼성그룹은 선대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부터 쭉 노조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관리의 삼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노조 탄압도 계속 했었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만은 안 된다라고 천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경영 방침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출범했네요. 예, 뭐 지난해부터 이제 뭐 소규모 노조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제 한국노총 같은 이제 상급단체 대형 노조가 생기는 거는 삼성 역사상 처음이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었죠. 예.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양산 분회장이었던 이제 여무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삼성전자노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이. 네. 저희 노동조합 제가 오래 하면서 삼성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일단은 출범은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왜 민주노총이 아니고 한국노총이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민주노총도 삼성전자 조직화에 위해서 노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부터 삼성의 노조 설립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을 뿐이고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설립 의지를 가진 분들을 먼저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삼성전자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만든 노동조합이 이제 제4노조인데요. 예. 앞서 만들어진 세계 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지금 조합원 수의 변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우리 한국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제4노조지만 상급단체와 함께 만든 최초의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지금 얼마쯤 되죠? 조합원 수는 삼성의 노무관리 특성상 저희가 공개는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조가 출범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직도 그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신가 보네요. 삼성의 노무관리 특성상 조합원 명단이 유출되면 과거에는 엄청난 협박, 회유 이런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근에 삼성이
그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 임원들이 처벌받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예. 아직까지는 그 부당노동행위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저희는 과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대비해서 다양한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노총 삼성전자 지부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저희가 일요일날 설립된 노동조합의 정식 명칭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입니다. 아, 금속노련에. 예. 예. 저희 금속노련은 산별 형태가 아니라서 지부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개별 노동조합으로 예. 설립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아직 걱정은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삼성이 지금 출퇴근 시에 홍보물 하나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방식의 하여튼 출퇴근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가입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좀 활동 그리고 또 다양한 최근에 발달한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조합원들하고 만나 나갈 계획입니다. 예. 혹시 뭐 회사에서 또 다른 뭐 탄압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언론에도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제보뿐만 아니라 우리 금속노련 나아가선 한국노총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주정 사무처장이었고요. 자, 인터뷰 들어봤는데 글쎄요. 삼성이 공식 노조 출범 결정을 한 배경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배경이 있는 건 맞죠. 예,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 배경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뭐 노조 출범 시도를 뭐 앞서 수차례 해왔고 그리고 또 이번 그 노조 출범도 그 배경에 뭐 물론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 그 2011년 6월부터 18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3월까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게 이제 검찰이 징역 3년형을 하기도 했던 그런 배경들도 물론 고려될 수는 있지만 뭐 노조는 노조 자체로 순수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죠. 노조는 안 된다. 또 하나 있다고 하던데 연명 실현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삼성의 경영방침은 경영방침이고 노동조합 설립은 법에 근거된 거고 보호된 예. 건데 노동자들이 그걸 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노조 와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설립하는데 좀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 지금 김준영 사무처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삼성이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립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립이 예. 된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이 앞서 지금 이미 설립된 이제 어용노조라고 불리우는 그 노조도 어쨌거나 소수긴 하지만 뭐 그들이 그렇다고 뭐 법에 위반된 그런 단체라고 보기는 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용노조라는 명명, 이름이 좀 붙여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협의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예. 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죠. 혐의가 무려 14개에 달하는데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혐의가 무려 14개 정도면은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재판 갈 곳 없다. 뭐 이런 식이고. 예, 15개죠. 예. 15개입니까? 예, 앞서 기소된 것까지 합치면 예. 15개가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검찰이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이렇게 썼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아직도 양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15개 혐의 중에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사모펀드 관련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 전체적인 공소장의 분량이라고 하죠. 분량 중에 이제 할애한 정도를 보면은 검찰은 아무래도 자녀 입시 문제를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좀 준 게 보여요. 예. 그리고 어차피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분야 같은 경우는 총 3분야입니다.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그다음에 증거인멸 의혹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좀 하나 추가가 됐죠.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인데 예.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은 이제 차명 거래를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건데 그 차명 거래를 한 시기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 지명된 이후까지 예. 기간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과의 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검찰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범죄 혐의 이제 적시된 그 혐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법률 용어로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행위는 하나인데 그 적용되는 법 조항은 이제 2개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그것으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적용된 법 조항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이 2개는 사실상 하나의 행위인데 적용 법조가 2개라는 특성이 있고, 또 하나 그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그리고 이제 사기죄, 이 2가지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10월에 그 2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요 2가지 그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거든요. 예. 일단은 쪼개기로 그 공소장을 기재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노력을 했던 흔적은 좀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일각에서는 예. 이게 투망식 기소다.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소장 보면 그 WFM 14만 주 매입에 관계해서 예. 미공개 정보를 정경심 이용해서 매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인데 그것도 미공개 정보로 그렇죠. 갈 수 있을까? 사실 시점을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예.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2018년 1월 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재성 공시가 난 시점은 2017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입니다. 이미 났던 건데 이제 이걸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된 내용을. 예. 이제 그 부분이 좀 논란거리고, 또 하나가 그 차익을 실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2억 8천 정도 이제 수익을 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실현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공소장에. 사실 지금도 그 주식을 팔지 못했어요. 예. 근데 WFM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 폐지 중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당이득을 2억 8천 취했다고 하는데 안 팔았다고요. 예. 안 팔았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건 쓸 수가 있느냐. 미실현이, 그러니까 가장 고점의 주가를 적용을 해서 그때 팔았다면 이 정도 이익을 봤다. 라고 해서 뭐 저도 범죄들 중에는 예. 가끔 이제 위헌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위헌범. 시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위험 상황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예. 정도 상황에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 다만 이제 실현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위헌범으로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공소장에서도 지금 거기다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예, 각주가 달려 있어요. 장애 매수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여 미실현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예. 각주를 달아놓은 자체가 검찰에서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재판이 좀 상당히 좀 전 개인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예. 관심 좀 갑니다. 그래요. 재판 결과를 또 지켜보죠. 예. 또 하나. 지금 정경심 교수의 동생, 또 오촌 조카, 딸 전부 다 공범으로 지금 공소장에 적시돼 있죠. 예. 조 전 장관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도 공범이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아직 공범의 가능성을 놓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의 뭐 소환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검찰이 다시 또 입장을 정리를 할 겁니다. 특히나 그 2017년 7월부터 9월이면은 그 민정수석 재직 당시거든요. 그 당시에 그 차명 금융거래가 있었고 그와 같은 그 금융거래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아마도 추정컨대 그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만약에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묻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은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이다.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두 분 다. 예. 네, 뭐 본인도 예견하고 이미 SNS상에 그 본인의 심경을 밝힌 글을 올리기도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 예. 이것도 벌써 한 달째 나오는 얘기 같은데 계속 임박했다고.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수사의 진도가. 예. 그래요. 예, 지켜보죠. 이제 뭐 재판이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다른 얘기 해봅시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학대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달 20일이었죠. 부산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21일 날 태어나기로 돼 있었는데 전날인 20일 날
돌연 무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제 후송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CCTV를 봤더니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가 이 신생아를 굉장히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11일 날 부산 경찰이 이제 병원장과 해당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아동학대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됐어요. 저 영상 보자마자. 네. 그럼요. 이거 신생아 저 주변에 물론 저는 아직 이렇게 아이를 신생아를 제가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친구 집에 가서 갓 태어난 아기 이 목 부분 받치지 않고 들었다가 제수씨들한테 엄청 혼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목 부위를 잡고 정말 내동댕이를 쳤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이 정도 그 가격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것이다. 충분히 인지하고 했던 행위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진짜 신생하면 이렇게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럼요. 그런 아이를 집어 던졌으니까. 근데 이게 CCTV로 찍혔으니까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CCTV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병원은 처음에는 자기네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거든요. 그나마 CCTV가 나오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입건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CCTV 나오기 전에 병원에서 한 얘기 들으면 좀 황당해요. 보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간호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신생아의 그 골절, 여기 지금 앞서 말씀을 아직 드리진 못했는데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골절은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 측에서요? 병원 측에서. 처음에. 그런데 CCTV 내용을 보니까 그 맨 마지막으로 부모가 그 왔다 간 이후에 그 2시간 CCTV 분량이 없어져 있었어요. 사라진 그 2시간. 그 2시간 동안의 행위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밝혀졌고. 그럼 고의적으로 폐기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런 지금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혐의는 더 가중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간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일단 기각했습니다. 아니 그 CCTV도 2시간이 사라졌었다며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드러났으니 이미 드러났으니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죄죠. 증거인멸죄. 또 하나의 죄고 저는 사실 그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살펴보는 요건들 중에 물론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범죄 중대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한 과실치사상 혐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영장 기각은 잘못됐다라는 생각. 일단 해당 병원이 폐원 절차에 돌입했고 당연히 뭐 간호사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 중이고 하니까 병원과 간호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겠죠.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불이익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첫 재판이 열렸다고요? 오늘에 사실 2017년에 이미 소송은 제기가 됐었는데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이 당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날 재판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대리인만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원고 측 대리인도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당 500만 원의 배상금을 기본으로 책정을 한 이후에 추가 재판 진행 결과를 통해서 배상 금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피고 측은 뭐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법무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뭐 피고 측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재판 당일은 오늘 아마 좀 형식적인 절차들이 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주목할 부분은 이 원고 측의 김필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민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사실 앞서 진행됐었던 형사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가장 좀 절실하거든요. 원고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그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즉 이제 뭐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피의자의 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민사 사건의 원고 측의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그 법원을 통해서 소송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검찰에다가 과거 형사 사건에서 있었던 좀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찰청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불이익에 대한 증거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저도 뭐 몇 번 당했는데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윗선에 지시라면서 나오지 말랍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증거를 어떻게 잡냐고요. 유형의 증거가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위자료로만 일단은 손해배상액을 청구 취지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위자료도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청구 취지에다 500만 원을 써놓고 그 이후에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진행되려면 앞서 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가 선행일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잡아내려면 그 수사 기록을 봐야지만 이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시작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소송이 첫 재판이 이렇게 지금이나 됐습니까? 오래 걸렸죠? 일단 원고 측 대리는 이제 소극적 태도로 재판이 지연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런 사건은 보통 좀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밝혔고, 오래 걸리죠. 저도 참 속 터지는 경우가 여러 번 많은데요. 지금 저 진행하고 있는 저 코롱 인포사 사건도 아직 첫 변론기일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재판부에다가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내면서 이거 끊임없이 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론기일 지정해달라. 지금 원고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입증도 물 건너간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기일을 지정해달라라는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에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1년이 아니고 뭐 2년, 3년 뭐 세월아 내월아 합니다. 원고 측의 불만은 2년이나 지연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될 관계기관들이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더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원세훈 사건도 그렇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 판결에도.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런데 뭐 최근에 그 CJ 장남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빠르게 1심 결과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 법원에 대한 불신 스스로가 쌓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이 소송이 이제 첫 재판이니까 이것도 결과가 나오려면 또 한참 기다리겠네요. 한 2년 보십시오. 2년. 앞으로 2년 더. 특히 민사가 되니까 이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민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12 대회가 한창인데 어제 우리가 슈퍼라운드 게임에서 미국에게 승리했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팀이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미국전에서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는 이번 대회 우리나라 슈퍼라운드 첫 승이자 또 대회 4연승이었는데요. 이로써 2020년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만, 호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경우에 본선 진출권, 올림픽의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데요. 대만, 호주가 이날 각각 멕시코, 일본한테 패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대만, 호주는 예선에서 1위를 못했기 때문에 1패를 안고 경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1패를 했기 때문에 2패가 되는 거고. 우리는 예선 1위로 통과해서 1승을 안고 1승을 해서 2승이 되는 거고. 상당히 유리해졌네요. 상당히 유리해졌는데요. 지금 예선전에서 각각 1위 했던 팀들이 다 3전 전승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멕시코가 3전 전승이라서 결승은 두 팀이 가잖아요. 근데 세 팀이 공동 1위예요, 지금. 그래서 그 셋 중에 한 팀이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팀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대회 우리가 우승했으니까. 예. 김경문 감독으로서는 또 한 번 우승을 노릴 텐데요. 네. 일본이 가장 숙적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일본이 가장 또 세기도 하고요. 지금 대회 운영상 약간 그 텃세가 느껴지는 그런 운영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심이 하나 나왔죠. 예, 맞습니다. 어제 그 3회 말에 나왔던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정우 선수가 2루타를 치면서 김하성 선수가 홈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하성 선수가 그 손으로 홈플레이트를 찍었고요. 그리고 포수가 태그를 하지 못했는데 예. 그 주심이 심판이 이제 아웃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 비디오 판독 장면을 봤을 때도 분명히 이제 태그가 되지 않았고 홈을 찍었는데도 이게 번복이 안 됐고요. 그대로 이제 아웃이 돼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뭐 주심은 포수 뒤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못 네. 봤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비디오 판독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태그가 예, 안 됐다는 예. 게. 근데 어떻게 거기서 아웃을 인정했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지금 야구 팬들도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이 뭐 지금 주심은 시마타 데스야 주심이라고 일본 주심인데 사실 뭐 한국과 미국전에 일본 주심이 뭐 배정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 심판만 아니면 되니까요. 예. 근데 비디오 판독관이 미국인이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최 측의 요청 때문에 그 글이 내려져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제가 그 글을 내리기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제 우리 경기에 비디오 판독하는 판독심 그러니까 리플레이 엄파이어가 미국 심판인 제프 메시아스였습니다. 이 심판은 트리플 A 심판까지 했었고 대학리그에서 또 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전인데 미국 그 심판이 그 비디오 판독심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예. 이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하네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항의를 하고 약간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주최 측에서 이 심판진들의 어떤 그 배정 문제 이런 것들은 외부 공개는 안 된다. 그냥 미디어에만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의혹 글들을 올렸을 때 좀 내려달라 이렇게 좀 주최 측에서 요청을 하는 등 약간 좀 석연치 않은 이런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오심은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큰 점수 차로. 예. 미국이 그 강력한 타선을 자랑하는 팀인데 네. 우리 투수진들이 완벽하게 틀어막았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좀 많이 흔들렸어요. 어제는 피안타 10개를 허용했고 또 홈런도 하나 허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현종 선수가 컨디션이 나빠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양현종은 양현종이었습니다. 그 타선이 분명 우리나라보다 좀 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잘 막아내면서 5대1 승리를 거뒀고요. 김재환 선수의 3런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또 결정적이었고요. 이정우 선수가 엄청난 또 활약을 했습니다. 예. 이정우 선수가 지금 이번 대회에서 5할 3푼이 넘는 그런 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경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만전인데요. 이 대만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만전을 이기게 된다면 더 이제 결승으로 가는 거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 올림픽 본선에 출전하는 이런 이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긴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김광현 선수의 소속팀인 SK의 저지를 입고 왔는데 김광현 선수 뭐 지금 최근에 많은 스카우트들이 김광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이 대회 장소를 찾을 정도로 요즘 잘하고 있기 때문에 MLB 가나요? 많이 관심을 받고 있죠. 예. 스카우터들이 많이 와서 봅니다. SK에서 놔줘야 되잖아요, 가려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많이 와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오퍼가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좋은 거죠. 김광현 선수도 그 친구인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에서 저렇게 활약하는 거 보면 욕심이 당연히 나겠죠. 나겠죠. 예. 예, 오늘 김광현 선수의 활약 기대해보고. 그런데 대만도 에이스가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만에서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인 우한 투수 창희 선수가 나옵니다. 지난 6일에 베네수엘라와의 그 예선 라운드, B조 예선 라운드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와 아주 멋진 또 대결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대만도 지금 2패로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도 아주 오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경기장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말입니까? 예, 오늘 대만전 바로 일본 지바에 있는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이 경기장이 오늘 경기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이 구장에서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없는 선수들이 많고요. 또 바다에 가까운 구장이에요. 바다 하면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것 때문에 김경문 감독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많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경문 감독도 바람이 많이 불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비할 때 이제 낙구 지점을 잡을 때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경기장의 펜스도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일반 경기장과 다르게 외야 담장이 군데군데 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일반 담장에 공이 맞으면 공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철조망이면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일부가 철조망이기 때문에 또 철조망이 아닌 경우에는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선수들 수비할 때 수비 집중력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7시부터 경기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경기.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 오늘 경기 이기고 멕시코전만 이긴다면은 뭐 결승전에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3위가 돼서 3, 4위전에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만한테 져서 4위가 된다. 최악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못 나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구 소식 여기까지 듣죠. 조인성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임기 절반 2년 반을 보냈습니다. 2년 반 평가 세 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준석 최고부터 들어보죠. 제 생각엔 무난하게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잘 보세요. 무난하게 왔다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원래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자연 감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듯이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한번 폭삭 이제 지지율이 내려나는 경험이 있었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광우병 때문에 폭삭 내려앉고 시작했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국가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발생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무엇보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 감쇄하는 정도로 대통령께서 처음에 당선되실 때 지지율 정도로 수렴해 나가는 것은 그저 제 생각에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지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준석 최고가 평가하기 2년 반 동안. 그래요. 2년 그대로 얘기합시다. 야당 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협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지지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지지율이 초반에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던 시기에 여야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굉장히 당청이 고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야당은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좀 유화시키는 제스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안타까운 게 조국 수호 전쟁 국면에서 너무 감정 대립이 격화됐었고 그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어제 이제 기소장으로 공소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빨리 좀 이런 어떤 정쟁의 모드 아니면은 총력전의 모드를 벗어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박신 변호사? 저는 한 3가지 정도 많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안전한 나라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 시스템이라든지 검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좀 좋았던 부분은 평화나 이런 부분들을 눈을 좀 뜨게 해줬던 부분.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지금까지도 무난했지만 지금 무난했다 표현하는데 잘 됐지만 그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 부분을 만약 한다면 어느 역대 정권보다 아주 큰 성과를 내는 정권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마 걸림돌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강성범 씨. 이게 별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크게 번질 만한 일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잘 막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경제가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기업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확실히 세금은 늘어난 것 같고 수입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투명한 나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요건 따로 먹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칼끝을 마음대로 들이댈 수 있는 이런 나라 분위기 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정권에서 하고 싶은 말 못했어요? 네? 했는데 방송이 없어졌어요. 저는 SBS를 아직도 못합니다. 피해를 봤다. 피해는 아니죠 뭐. 살림자들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때부터 꺾여갖고 계속 근근히 버텨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준석 최고가 협치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주말에 대통령 관저에서 5당 대표와 만남을 대통령이 가졌고 그리고 뭐 여야 상설협의체 부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에 국민과의 대화도 열릴 예정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5당 대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참 물꼬를 트는 모임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었고 특히 5당 대표 회담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야권을 대표해가지고는 황교안 대표 혼자 참석한 것 같은 모양새. 왜냐하면 뭐 저희 당이긴 하지만은 손학규 대표께서 요즘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구도화에서는 여야 간에 막힌 부분을 풀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설전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언뜻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그 협상에 계속 주체로서 하나로서 참여해야 될 텐데 그 첫 모임에서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첫 모임에서 느꼈을 인상이라는 거는 갔더니 1대4로 날 공격하네?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보면 그 역할이라는 것이 뭐 손학규 대표가 인생 선배라고 찍어 누르고 정치 선배로서 충고한데 이런 모드로 나오고 거기다 갑자기 정동영 대표가 또 언론인을 변신해가지고 그걸 또다시 기자로서 취재해서 온 동네에 이제 홍보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 선배로서 했다는 얘기는 갖다 나와가지고 한 얘기죠. 그 앞에서 내가 인생 선배인데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타이르듯이 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손학규 대표께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세팅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약간 회담에서 드러났던 안타까운 지점이고 대통령께서 19일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원하는 것은 이제 후반기 국정을 시작하는 그런 아마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과 대화하면서 대통령이 우리 살기 힘들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단순히 민심 청취의 기능 아니면 소통하는 이미지 형성 뭐 이런 것으로는 작금의 어쨌든 경제적 그 고난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얘기 나와갖고 다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질문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거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권이나 있으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해서 얘기 듣는 거 중요한 거겠죠. 이동영 작가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좀 왜 웃어요?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바로 이거를 하는데 저는 이동영 이야기를 듣고 그걸 말했다. 아니요. 그 시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부라든지 이 최고 높은 대통령이 많은 국민하고 소통하고 얘기 듣는 거. 좋죠. 질문하고 안 돼요. 그런 얘기는 꼭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이준석 최고랑 제가 뭐 라디오나 어디 토론장에 가면 제가 늘 박근혜 정권 문제점을 그걸 지적했어요. 네, 그렇죠. 왜 만나지 않느냐 국민과 왜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아까 5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은 황교안 대표는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는 5당 대표하고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대1 용서회담을. 당연히 이번에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 전국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교섭단체 간에 굉장히 지금 첨예한 대립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정치 선배로서 조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리고 뭐 구체적인 지적도 아니고 뭐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갑자기 강성범 씨가 저한테 이런 정치 담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방송 선배들 방송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가 뭐 감흥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그냥. 방송은 당신도 잘하니까. 방송 잘해. 박지훈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입각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거절했거든요. 이게 뭐 고 정두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많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김성식 의원이나 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한테도 많은 요청을 했다는데 결국은 이게 인사풀이 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진영으로 가고 싶지 않고 글로 가고 싶지 않다고 고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탕평이 안 된 거고 협치가 안 된 거지. 실제로 정권 초기부터 아니면 초기 조금 지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시도를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한국 정치 문화상 좀 힘들지 않겠나요?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진영에 있는데 저 진영 가서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박지훈 변호사를 지금 영입하자고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하면은 예. 받을 거예요? 갑자기 바른미래당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지도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예를 들어 세력을 뛰어넘어서 다닐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이종훈 의원이라든지 김성식 의원 개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넌지시 보기에는 안 받을 줄 알고 던진 제안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정치권의 인지상정이라서 저는 뭐 나쁘게만은 보지 않지만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께서 초기에는 좀 뭐 개혁한다면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지지율 떨어지고 좀 레임덕이 오니까 대연정 제안하시고 했을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졌던 의도와는 다르게 야당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준석 최고한테 입각 제의하면 거절해요? 혹시나. 저는 무슨 자리인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보겠습니다. 과학 같은데 하면 안 과학 같은데 능력을 발휘할 때 있으면 가서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야지 그러면. 제가 YTN에서 이동영 씨 자리 대신하라고 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딴 얘를 자꾸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질문 조율 없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봅시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어색했어요. 질문 다 정해져 있고 답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뭔가 각본대로 간다는 질문 못하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한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본을 안 두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머 대통령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아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진짜 온화하게 생기셨네요.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재밌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집권 2년 반을 돌아서는 이벤트로는 국민들이 지금 약간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가래장이 되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질문자가 대통령의 답변에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저는 그래서 뭐 형식이 이번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도 좋지만은 뭐 중견 언론인과의 뭐 자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KBS에서. 형식이 오히려 뭐 주제를 좀 좁힐 수도 있고 현안을 다룰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이제 당에서도 이런 이벤트 가끔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아는 민원성 얘기하는 분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어디서 땅을 사기당했는데 이거 대통령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나와요 100% 그렇게 이거 진짜 무형식으로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이 형식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그냥 무작위로 한다는 자체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생중계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요. 재밌겠어. 예. 자, 3부 순서 마무리하고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4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이야기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알려졌습니다. 통합 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은 아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인데 권성동 의원 말처럼 원유철 의원과 유승민 의원과 신뢰관계가 없느냐. 또 한쪽에서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 원해서 원유철 의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가 진실입니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친박인데. 그냥 이게 이 드러났던 사건들을 열거하자면은 원유철, 유승민조가 원래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원유철 정책의장이었거든요. 예. 영남 수도권 조합하다 그렇게 갔는데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때 배신자 파문 때문에 이제 쫓겨난 뒤에 사실상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기엔 친박에 회유당했다 보는 거죠. 원유철 의원이. 왜냐하면 러닝메이트인데 그분이 원내대표를 승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원내 수석부 대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원진 대표랑 아마 공을 맞췄을 텐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조원진 대표 쪽이랑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유승민 의원이랑 있다고 하기에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좀
그 변화무쌍한 행보를 좀 보여주셨던 분 아니냐. 예.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검찰에 수사받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중량감으로서의 당연히 5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지만은 다만 보수 통합의 기치를 들기에는 예.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다 친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숙 최고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나중에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통합 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 주장처럼 어쩌면 불출마 선언도 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불사질 수 있는 몸을 이렇게 불사를 수 있는 죄송합니다. 뭐 어디다가 불을 질러요. 김무성 의원이 어떨까. 그 얘기가 저는 훨씬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보수 대통합 빅텐트를 불사질러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 담당 PD가 넘어졌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있네요.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빅텐트를 불사를 수 있는 불사를 만들 말이 잘못 나왔군요. 김무성 의원이 아마 우리 옥새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옥새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어떤 갚아야 될 뭐 빚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둘이가 뭐 원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번 판에서 제가 굳이 언급하자면 김무성 대표, 윤상현 의원 그 외에도 보면 뭐 다른 분들이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인 인사들을 보면요. 비박 친박 양 진영에서 결국엔 서로 이제 좀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좀 지목하고 있는 인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한국당에서도 내에서도 지금 딜레마가 있다고 하는 것이 총선을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인식도 자리함과 동시에 반대로 어느 정당이나 총선 앞두고는 물갈이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장단이 동시에 출 수 있는 장단이냐. 하나는 느린 비트고 하나는 빠른 비트인데 그게 동시에 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게 인적 쇄신을 하면서 통합한다? 약간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의 전면적인 등장이라는 거는 대중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비박 쪽에 어쨌든 인적 청산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 면제 분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정치적 고려를 다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무성 대표가 또 성격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원희룡 지사랑 남경필 지사가 지방선거 출마할 때 출마를 좀 강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업어줬잖아요. 아니 그거 이전에 음식점에서 이제 보는 자리였는데 뭐 남경필 지사랑 원희룡 지사가 저희가 이래서 나가기 싫고 뭐 저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잠만 말고 나가 그냥 끝이에요. 약간 느낌이 좀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보면 권성동 의원이 이제 김무성 대표를 사실상 그런 쪽을 추천한 이유는 어떻게든 해라라는 의미로 추천하는 것이지 김무성 대표의 뭐 협상력이 뭐 이렇게 뭐 발휘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김무성 의원을 추천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역시 권성동 의원이 그 일자리 소개에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웃겼다. 풍작이 그래요. 이거 웃겼다 이거. 근데 이게 어쨌든 문자가 공개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로 친박 비박의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럼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유승민 의원 측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조금 있었던 것이 처음에 비공개 전화통화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화통화를 공개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국민 경선을 제안했다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데 사실 유승민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부인했고 이게 사실 원래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어떤 그 합의사는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 성사되기 어려운 판인데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서로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이 바람직하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걸 어떤 분들은 황 대표의 정치적 미숙함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은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애초에 좀 판을 깨려고 자꾸 이제 이런 그것이 유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뭐 정치적 미숙함이나 판을 깨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서도 좀 비난 여론이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황 대표를 비난할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위기의 남자인데 이 프레임을 깨서 통합에 조금 프레임을 옮겨가자 통합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화통화 비공개였는데 공개로 하고 뭐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리더십에 상처 입은 리더십에 뭔가 점수를 다시 득점하려면은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통합을 꺼낸다는 거 이상으로 통합을 성사시키는 것도 득점이거든요. 저희가 바른미래당을 만들어 보면서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 이렇게 막 어떻게든 차를 뭉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뭉쳐지는 때는 또 그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최근에 느끼는 조급증이라는 거는 이분이 원내 의원도 아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1위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찬주 대장 영입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이 통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세력이 통합을 한다는 게 껌 씹다가 과자 먹어봤어요? 안 되지. 못 먹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야, 또 그렇게 비유. 저주를 해요, 저주를. 껌하고 과자 정도인지 차이 나는지 몰라도. 뭐 어쨌든 간에 시기상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저는 뭐,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한다고 해가지고 산술적으로 자유한국당이랑 뭐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세력이 합쳐가지고 산술적으로 지지율 합산이 나오느냐. 저는 안 될 거라 봐요. 왜냐하면 명분도 약하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 서울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합쳐가지고 37%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합치는 이유가 뭐냐. 명분을 제쳐놓고라도 이기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합쳐서 37% 이런 뭐 할 이유가 없다.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이런 통합은 누가 찬성하겠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턱대고 합치면 좋을 거다. 이거야말로 그냥 그 정치를 관전하시는 분들의 입장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지역구 경선 뭐 예비이긴 하지만 안 좋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수도권 쪽으로 해서 합쳐서 나올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보궐선거하기 전에요. 그 지상파 여론조사 할 때 막 8% 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27%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측정이 약간 묘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당층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지지율로 형성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새누리당 후보 한번 해보고 바른미래당 후보 한번 해봤지만은 유승민 의원의 그 대구의 지역구 결과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판단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3당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3당 번호 달고 지역구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뭐 이준석 최고도 그렇고 당연히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통합을 할 수 있지만 뭔가 100% 뭔가 확실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로 지나 37% 지나 지는 건 똑같은데 명분까지 잃는 건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보수가 완전히 탈바꿈할 정도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은 초반에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박지훈 변호사는 시간이 문제지 언젠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면 친박 비박의 갈등은 이 통합 국면에서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당장 뭐 김진태 이런 의원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이동현 씨가 요즘 자꾸 이제 정치평론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았어. 좋아요. 진짜 예전에 저랑 같이 패널 할 때보다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돼가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사실 이동현 씨가 말한 지점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고민의 지점이니까 제가 이제 짚어보는 게 사실 이게 통합이라는 걸 아까 황 대표가 좀 두서없이 꺼낸 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이 오히려 저는 그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친박 비박 한번 화끈하게 싸우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 봐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 중에 개혁 보수로 나가기, 낡은 집 헐물고 새 집 세우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하나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 우리가 잘 삽시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합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탄핵 문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자유한국당 내 친박들이 무난하게 넘길 수 있겠느냐. 양진영은 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차라리 그걸 계속 하면 돼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이념이나 이런 거 계승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화당처럼? 아니, 우리 공화당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념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의 이념은 원래 보수보다 상당히 중도화된 이념이에요. 좌클릭에 오래 표현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선택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불거진 게 전두환 대통령이 최근에 골프장에서 영상 찍혔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억해보시면 한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은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그 취재하려고 노력했던 게 박근혜 정부예요. 그러면은 그때 막 추징금 뭐 걷겠다 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인데 그럼 그걸 계승해서 이번에도 입장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반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민부론이나 이런 거 나온 거 이제 정당의 정책이라는 것 보면은 그 당시 좌클릭했던 박근혜 정부의 이념과는 다소 좀 달라요. 지금은 또 우클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지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도 좀 모르겠고 이제 그야말로 탄핵에 대한 찬반에 대해 가지고는 더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념적 좌표를 어떻게 그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짬뽕을 잡았다. 안 돼요. 이거 그
맨 오른쪽 그쪽을 잡으려면 이쪽을 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합할 거면 여기를 희생하더라도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의 강단이 있을까? 저는 그게 안 보여서. 오늘 강성범 씨가 도사가 돼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왼쪽을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을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이요. 아니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중도를 보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거 왼쪽 보라는 거죠. 오른쪽이 있으니까 왼쪽을 보라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수거든요. 친박 의원이 뭐 제가 다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한 60~70%가 친박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이 친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초선도 그렇고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면적 부분보다는 어떤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개파라고 표현하면 개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 목적이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대선에서 어쨌든 여권의 실정으로 야권이 우세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기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은 의석수가 다수 줄더라도 120석 전략으로 가서 영남과 친박을 끌어안는 선택을 할 것이요. 아니면 이번에 본인이 총선에서 지도력을 보여줘가지고 야권을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는 생각이면은 과반 전략을 가가지고 비박을 상당히 포용하고 중도를 포용하는 전략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정도의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런 정책 판단을 한다면은 전 이해가 가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 자한당에 지금 딱 실상을 보여주는 게 그 김재원 의원이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좀 험한 말을 했잖아요. 뭐 2년 안에 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되게 절실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 정권에서 되게 힘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다 공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정도의 의원도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황 대표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게 참 저거 슬프다.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정국에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는데 그 지지율 까먹은 거는 어떤 지도부의 계속된 헛발질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재원 의원의 그런 막말도 그런 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통합이가 더 절실할 것 같고요. 문제는 나경원 대표도 이야기했고 장제원 의원도 얘기했는데 유승민만 합치는 게 아니다. 넘어서 안철수까지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유승민도 지금 못 넘고 있는데 어떻게 안철수까지 가느냐.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봤을 때. 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지에 도전했죠. 예. 그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안철수 대표와 이제 정치를 같이 하면서 당 같이 하면서 그 고지에 도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박지원 대표도 그 고지에 도전했고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도 만들어서 바른정당계도 같이 도전했고 이제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안 대표는 원래 제3지대를 강하게 얘기하던 분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뭐 괄목할 만한 변화 제 생각에는 안 대표가 만족하려면은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철수 대표한테 일정한 역할을 주는 정도가 나오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다 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재료는 많은데 조합이 안 돼. 지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아직 총선 시기가 아직 약간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내년 정도 되면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지 않을까.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다 투표장에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을 지지하고 왼쪽을 지지하건 축제잖아요. 전 벌써부터 지금 막 들뜨고 막 월드컵보다 훨씬 기대가 되는데요. 저렇게 정치 그 선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그 개표하는 날은 제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잡아요. 저 천진난만한 웃음을 없애려면은 한번 선거에 내보내봐야 돼. 출마 한번 해보면. 출마 한번 시켜봐야 되냐고. 그건 진짜 이혼하고 하라고 할까요? 네.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당은 추진하죠. 실제로 이제 신당 추진단 저희가 꾸린 거는 각 당의 총선 기획단들로 이제 나오고 했는데 저희도 어쨌든 정치 세력으로서 신당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통합 국면에서 신당 추진 분위기가 흩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저희 신당 추진하는 사람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가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변화가 갑자기 생기겠느냐라는 좀 회의론적인 입장이 많기 때문에 신당 추진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당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결국은 통합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있으면 흡수통합밖에 안 되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당대당 통합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 그런다고 몸값이 올라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을 가지고 민주당이라는 그 당시 제1야당과 합당하면서 그 당대당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이 되기 전 단계의 조직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안철수라는 아주 그 당시에 전도 유명한 대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합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중도라는 그 지형 자체를 어느 정도 높게 평가에 달린 것이지 당이 있고 없고가 저는 큰 상황은 아니라 이제 봅니다. 근데 변혁이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뭐 자한당이나 민주당 같이 뭐 다 포용하면 안 되고 정의당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내세우는 그 정책이 뭐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 파겠다, 막 이런 거. 저희 같은 경우는 개혁보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보수의 지금 안보 정책,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안보도 보면은 전통적 안보관, 경제 같은 경우 낙수 경제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중도화해서 가져가는 거고 아마 유승민 의원이 대선 주자로 가졌을 때 했던 정책적 지향 정도랑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무성 의원이 우파 어렵게 한 책임자들 내년 총선 쉬어야 한다. 이 친박을 겨냥했다고 봐도 되나요? 뭐 김무성 의원 자체가 비박이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요. 예. 굉장히 친박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파 어렵게 한 책임자들 이걸 친박으로 겨냥해서 말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래 보는데요. 그렇지 저는 않겠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 아무도 보면 안 된다. 그걸 명확하게 명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찍어서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죄 지은 사람 방송 그만둬라 이러면 아무도 반응 안 해요.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친박과 비박에도 보면은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져라. 아니 우리 방송 청취율 이렇게 나는 거 정치적 책임 누가 져라.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마 보면은 다 나 빼고 책임져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냥 정책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수사다. 네. 예. 예를 들어 이게 힘이 세지려면요. 나부터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나에 상응하는 저쪽에 있는 누군 이네도 그만둬라. 이러면은 그 힘이 실리죠. 본인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시동 거는 것 같아요. 한참 조용히 있다가 이제 선거가 되니까 김무성 의원의 또 마지막 불사르는 그런 식으로 불사지르는 죄송합니다. 불사르는이죠? 예, 불사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씩 해서 저는 큰 얘기로 이어질 것이다. 뭐 대권 도전을 한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지향점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비박 쪽, 뭐 중도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어떤 정치적 행동할 때 저는 그 의도가 뭐 다음 단계가 뭔지가 전 보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티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강진의 토굴에 들어간다면 난 욕심이 없네 이래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해석할 수가. 걱정돼? 아니 나보다 보면 안 되면 손학규 대표 얘기한다. 아니 욕심 없이 들어갔다니 나오니까 욕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드러나더라도 차라리 좀 명징하게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강진 토굴은 욕심이 없으면 왜 들어갑니까? 그냥 집에서 사시지. 욕심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가만선 욕심 없으니까 정기훈 한다고 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치인한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측 가능.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통합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새우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